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애플 이야기 좀 깊게 해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애플 매출 성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계속 오르는 걸까요? 네. 그 부분 흥미롭죠? 그리고 진짜 돈은 어디서 벌고 있는 건지, 또 애플 앞에 놓인 큰 과제는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사실 좀 양면성이 있어요. 네. 한쪽엔 뭐 엄청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서비스 부문 성장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론 규제 압박이 세지고 있고 또 중국 시장 문제, AI 경쟁 같은 만만치 않은 도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애플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주가 상승 이거부터 좀 보죠. 자료 보니까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규모가 상당하죠. 2024년 5월에 1,100억 달러, 작년 2분기에도 또 1,000억 달러 추가 승인. 이게 뭐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출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됐잖아요. 작년 2분기도 한 5% 정도니까요. 네, 예전 같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주주 가치를 좀 끌어올리려는 거죠.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네. 그럼 전체 이익이 그대로라도 주식 하나당 돌아가는 이익,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는 효과가 나는 거죠. 아하. 실제로 작년 2분기 EPS는 한 8% 늘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익을 주주한테 돌려주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매출 자체보단 주당 이익을 관리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전략이네요. 근데 그럼 실제 이익 증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사주 매입 효과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실제 이익 성장의 그 핵심 동력은 바로 서비스 부문입니다. 서비스 부문이요? 네. 자료 보시면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작년 2분기 기준으로 서비스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75.7%예요. 75.7%요? 네. 아이폰 같은 그 제품 부문 이익률이 한 35.9% 정도거든요. 그거에 뭐 2배가 넘는 거죠. 와, 2배 이상. 네. 심지어 그 분기에 애플 전체 이익 증가분 있잖아요. 그 증가분의 91.4%가 이 서비스에서 나온 거예요. 거의 다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판매가 좀 주춤해도 여기서 막대한 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구조인 거죠. 와, 75% 이익률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서비스 부문, 특히 앱스토어 중심의 그 닫힌 정원 모델 있잖아요. 이게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닫힌 정원, 월드가든이라는 게 결국 애플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앱마켓까지 다 자기를 통제하에 두는 생태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편리하긴 한데 좀 폐쇄적이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선 편할 수 있는데 개발자나 경쟁사들은 애플 규칙을 따라야만 하니까요. 바로 이 강력한 통제력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DMA라고 하죠. 네, DMA 들어봤습니다. 네, 이 법이 이제 제동을 거르고 있는 겁니다. 앱스토어 밖에서도 결제할 수 있게 해라. 경쟁 서비스 홍보 막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압박이 상당하겠네요. 네, 이미 5억 유로 과징금도 한번 때렸고요. 미국 법무부 DOJ 역시 반독점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런 규제 때문에 서비스 매출이 한 5%에서 10% 정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50% 감소면 작지 않은데요. 애플한테는 핵심 수혜권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보면 애플의 그 강력한 경쟁 우위,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해자 자체가요? 여기에 다른 위험 요인들도 있다고요? 네. 또 하나 큰 게 중국 시장 리스크입니다. 중국이요? 네. 애플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큰데 네, 크죠.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 관계가 더 안 좋아져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아이폰에 위챗을 못 쓰게 막는다. 설마요. 근데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위챗 못 쓰면 아이폰 안 쓰겠다는 사용자가 95%에 달한다는.
그 정도로 이제 텐센트 영향력이 막강한 거죠. 95%. 와, 위챗이 그렇게 중요한가 보네요, 중국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미중 갈등 때문에 공급망 다시 짜는 비용 있잖아요. 중국 의존도 줄이고 뭐 인도나 베트남으로 옮기는 거. 네네, 생산기지 옮기는 거요? 네. 이것도 비용이랑 리스크가 만만치 않고요. 뭐 관세 부담도 있을 수 있고 작년 2분기 예상 관세 비용만 해도 9억 달러 정도 된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9억 달러. 이것도 크네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요즘 제일 뜨거운 AI, 특히 생성형 AI 경쟁에서 애플이 약간 좀 뒤처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 맞아요. AI 쪽은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애플이. 네. 뭐 최근에 발표를 하긴 했지만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아직 좀 그쵸. 자,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보죠. 애플이 지금, 자사주 매입 열심히 하고 서비스에서 돈 엄청 잘 벌고 이런 재무적인 강점은 분명히 있는데 네. 바로 그 돈 잘 버는 서비스 생태계가 사방에서 규제 압박을 받고 또 중국 리스크에 기술 경쟁까지 도전이 정말 많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애플은 사실 그 강력한 통제 그리고 통합 이걸 기반으로 지금의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닫힌 정원 안에서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규제 때문에 그 정원의 벽이 좀 낮아지거나 어쩌면 허물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아, 애플이 지금 같은 그런 사용자 충성도나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환경이 더 개방적으로 바뀐다면? 네. 그 변화에 애플이 어떻게 적응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지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좀 주목해서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롭게 애플의 행보를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애플이 이 도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